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로선 트럼프발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앞으로 몇 달 내에 물가 상승과 경제 둔화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4%로 낮췄고 인플레이션 전망은 2.7%에서 3%로 올려 잡았는데 그만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대 관심사였던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하 전망은 올해 두 차례로 유지됐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이 앞선 전망보다 횟수가 축소됐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은 중동 정세를 점점 더 꼬이게 만들었죠. 주 초반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이 미국이 벙커버스터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경고했고 이란은 미국이 개입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는데요. 거친 설전과 이스라엘과 이란의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이 미국이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 아닌지 전 세계가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 후반 2주 내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뒤로 밀렸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는 김이 샜습니다. 일정 첫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귀국해버리는 이 전례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중동 사태와 미국발 관세 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문제 등 시급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시점에 그 중심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식 행동이 빈축을 샀습니다. 이 때문에 취임 후 첫 다자 외교 무대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기회를 다음으로 미뤄야 했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는 역사가 새로 써졌습니다. 미 상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습니다. 가상자산 관련 첫 번째 법안 통과, 즉 제도권 내 진입이라는 이정표가 만들어진 건데요. 이제 하원 통과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관련 업계와 시장은 일제히 환영했는데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 상장된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주가는 하루 사이 30% 넘게 급등했습니다. 글로벌 철강업계에서도 빅 이벤트가 있었죠. 일본 제철이 미국 철강 산업의 상징 US 스틸 인수를 완료한 건데요. 총 인수 비용 141억 달러, 우리 돈 약 19조 4천억 원을 완납하면서 US 스틸을 자회사로 편입했습니다. 지난 2023년 12월 인수 발표 이후 1년 반에 걸친 참 순탄치 않았던 기다림 끝에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번 주는 큰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유지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풍 전야에 일단 최대한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움직이기 위한 말 그대로 셋업 모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여파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불확실하고 중동 사태도 얼마나 커질지 알 수 없는데 자칫하다간 연준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연준이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결정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준은 현지 시간 18일 이틀간의 FOMC 회의를 통해서 현재 4.25%에서 4.5%인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4차례 연속 금리 유지 결정입니다. 경제 데이터들이 양호하다는 진단 속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건데요. 다만 성명문 문구는 일부 바뀌었습니다. 앞선 5월 회의에서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추가로 증가했다고 진단했는데 이번 달에는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수정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관세 유예 조치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엿볼 수 있는 점도표에도 살짝 변화가 있었는데요.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은 3.9%로 유지되면서 연내 0.25%포인트씩 2회 인하 전망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전체 19명 연준 위원 가운데 연말까지 금리 유지를 예상한 위원 수는 3월 4명에서 이달 7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내년과 내후년 예상금리 수준은 3월 점도표보다 올라갔는데요. 그만큼 금리 인하 횟수가 각각 한 차례에 그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전체적으로 매파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에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어쩌면 더 강화된 모습으로 보여졌어요. 네, 맞습니다. 커진 불확실성 속에 연준은 기존 전망보다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에서 1.4%로 낮아졌고요. 반면에 연말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2.8%에서 3.1%로 또 실업률은 4.4%에서 4.5%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즈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정책 결정자에게 특별히 도전적인 과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최대 변수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꼽았는데요. 파월 연준 의장은 올여름 이후 관세 영향이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some effects, and we do expect to see more of them over coming months. Today, the amount of these,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당장은 관세 충격이 경제 지표에 본격적으로 나타나진 않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달 첫 주에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년 7개월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면서 고용시장의 냉각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소매 판매도 줄어드는 등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감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기다리겠다는 파월 의장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멍청이라고 부르면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We have a stupid person, frankly, at the Fed. Europe had 10 cuts, and we had none. He's a political guy who's not a smart person.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준이 금리를 최대 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트럼프 행정부가 조기에 파월 의장 후임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파월 의장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중동 리스크가 새롭게 부각된 면도 있지 않습니까? 중동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감행한 현지 시간 15일 이후에 양측의 교전이 더 격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공습으로 취소된 이후 양측은 낮에도 공습을 주고받고 있고 에너지 시설과 공항, 방송국과 병원, 핵시설까지 공격 범위도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과 인접한 이란의 부시에르 원자력 발전소까지 공습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체르노빌급 재앙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공격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요. 또 군 수뇌부를 모두 잃은 이란도 강경한 입장입니다. 한때 이란이 제3국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화 신호를 보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항전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개입하느냐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석과 전망이 나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밤에 G7 정상회의에서 조기 귀국한 뒤에 군사력 동원 여부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사태 초기에는 협상을 통한 중재의 뜻을 밝혔지만 이제는 이란 핵기술의 완전한 재고 쪽으로 기우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휴전보다는 이란 핵의 진짜 끝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새화된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파기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미군이 직접 나설 것이란 전망이 힘이 실리기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 GVU-57과 이를 운반할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미국만 가능한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이란의 결단을 촉구했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어디로 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상황이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당장은 오일 쇼크 우려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ING는 이란이 중동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면 현재 배럴당 70달러 선인 국제유가가 2배 넘는 150달러 선까지 치솟아서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로열뱅크 오브 캐나다는 유가 충격에 따른
물가 급등 시 뉴욕 증시의 S&P 500 지수가 20%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또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미국 경기가 이미 둔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고용 시장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중동 긴장 상황에 에너지 가격이 오를 수 있지만 1970년대와 달리 해외 석유에 덜 의존하는 구조라면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신중론을 계속 고수한 가운데 중동 정세 역시 안개 속에 빠지면서 금리 향방에 대한 시장 전망도 엇갈리는 분위기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연준이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인플레이션 위험과 실업 위험이 상승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것이라면서 금리 인하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연준은 다음 달 회의에서도 금리 유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용 시장이 약해질 경우에는 올해 말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선물 시장에서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이 57%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일본 제철이 드디어 US 스틸을 품었습니다. 거액의 추가 투자와 이른바 황금주까지 안겨주면서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우리 철강업계의 마음은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임성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장장 1년 6개월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141억 달러 우리 돈 19조 원 넘게 들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주식 전량을 취득해 완전자 회사로 만들었고요. 이에 따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폐지된 US스틸은 일본제철의 미국 뉴욕주 법인 산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인수로 일본제철은 트럼프 행정부의 50% 철강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을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단숨에 글로벌 톱3로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US 스틸을 절대로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성사시킬 수 있었던 겁니까? 네, 거액의 추가 투자도 미국 정부의 황금주를 안겨주며 얻어낸 결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일본제철이 제시한 14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추가 투자 계획이 결정적이었는데요. 인수금액 외에 별도로 집행될 이 투자금 규모는 2년 전 14억 달러에서 10배로 불어났고요. 또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 내 철강 제조 능력 강화 필요성도 승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에 경영상 중요 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까지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US스틸은 사명과 본사 생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미국 정부가 필요할 때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황금주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US스틸 인수를 통해 얻는 이점이 더 큰 만큼 전에 없던 공격적인 공략으로 인수에 성공한 겁니다. 예, 인수 절차는 일제 완료가 됐고 우리 철강 기업들과 비교해서 어떤 과제가 우리한테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일단은 큰 도전이 되겠어요. 네, 이번 거래로 일본제철은 단숨에 세계 3위 철강 업체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미국 고급 철강제 시장을 공략하는 우리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최근 미국 현지제철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경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짓기로 한 루이지애나 제철소가 철을 뽑아내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 탓에 US스틸을 통해 즉각적으로 현지 생산이 가능한 일본제철보다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 기업들이 주춤하는 사이 일본제철은 관세 부담이 없는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 철강 시장의 핵심 수요처들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 철강업계가 현재 처한 상황을 보면 일본제철로 인한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 산업의 쌀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철강의 불이 꺼지고 있습니다.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으로 국내 핵심 산업의 뒤를 단단히 바치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신화를 만들어 온 대표 사업이지만 최근 세계적인 공급 과잉과 중국의 저가 공세, 미국의 관세 압박이 겹친 삼중고에 시달리면서 침체 국면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요. 업계 2위인 현대제철의 경우 포항 2공장은 무기한 휴업에 돌입했습니다. 가동을 하면 할수록
갈수록 매달 56억 원의 적자가 나는 상황이라 새 정부 초기란 민감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요. 중기 사업부도 내년을 목표로 매각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국내 1위 포스코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 1제강 공장과 1선제 공장을 잇따라 폐쇄한 상태인데 4월 조강 생산량은 고루가 정상 가동됐던 2023년과 비교했을 때 29%나 감소했고요. 업계 3위인 동국제강 역시 연매출 4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인 인천 공장을 다음 달부터 한 달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인데 1972년 공장 가동을 시작한 지 53년 만에 처음입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강 생산량은 4년 전 7천만 톤 수준에서 지난해 6,350만 톤 수준까지 줄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떨어져 6천만 톤 초반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의 관세가 가장 큰 문제죠. 네, 관세 폭탄의 진원지인 미국은 철강 업계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부터 외국산 철강을 사용한 냉장고와 세탁기, 건조기 등 철강 파생 제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미국 가전시장 1, 2위인 LG전자와 삼성마저도 미국산 철강을 써야만 관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일본제철 사례만 봐도 US7 인수로 이 관세 이슈를 공략해냈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용 강판 등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한층 높은 경쟁력을 확보해 한국과 직접 경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인데 즉각 현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결국 속도전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반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아직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터라 위기 대응 측면에서 경쟁에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렵지만 해법을 좀 찾아보면요. 일단 트럼프 일기 시절 적용됐던 이 쿼터제가 현재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일단 당장은 뭐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쿼터제 협상 카드를 꺼내들었죠. 영국과 합의를 이룬 뒤 현재 멕시코와는 철강 쿼터제도의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처럼 관세율이 50%까지 높아지고 일본 제철이 UST를 인수하면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불리해지면 쿼터제가 차라리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일기 행정부 시절 철강과 알루미늄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을 때도 오랜 설득을 이어간 끝에 쿼터제 도입을 이끌어내면서 당시 고율 관세라는 위협을 실질적 기회로 바꿨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고율 철강 관세는 대외적으로 국가 안보가 이유였던 만큼 우방 국가에 대한 협상 가능성도 높아서 관세 대신 물량 제한을 택하는 쿼터제가 실질적인 협상책이라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다만 여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철강업계는 철강산업지원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전기료 인하, 국산 철강 사용 확대 지원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철강 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제조업 강국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커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맞습니다. 예, 임선욱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중동 갈등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개입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공격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며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죠.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You don't know that I'm going to even do it. You don't know.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I can tell you this, that Iran's got a lot of trouble,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I said, why didn't you negotiate with me before? All this death and destruction. Why didn't you negotiate? I said to the people, why didn't you negotiate with me 2 weeks ago? I said, it's very late. You know? I said, it's very late to be talking.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요. 미국이 개입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محکم نیست. ملت ایران در مقابل تحمیل تسلیم هیچ کس نمیشه. اونچه که او در این زمینه ضربه خواهد خورد به مراتب بیشتر است از اونچه که ایران ممکنه صدمه بخوره. صدمه آمریکا اگر ورود در این میدان بشه، ورود نظامی در این میدان بکنه، صدمه جبران ناپذیری خواهد بود بدون تردید.
계속해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만나보시죠. 이번 주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관세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요. 파월 의장은 앞으로 몇 달 동안 관세 영향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며 당분간은 금리를 유지하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품목에서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We're beginning to see some effects, and we do expect to see more of them over coming months. We do also see price increases in some of the relevant categories like personal computers and audiovisual equipment and things like that that are attributable to tariff increases. Today, the amount of these, the amount of the tariff effects, the size of the tariff effects, their duration and the time it will take are all highly uncertain. So that is why we think the appropriate thing to do is to hold where we are as we learn more. And we think our policy stance is in a good place where we're well positioned to react to incoming developments.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이 점도표가 중요했습니다. 올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됐죠. 이와 관련해 파월 의장은 이는 전망일 뿐 확신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역시 관세 등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t some point, it will become clear. I can't tell you exactly when that will be. And meanwhile, we'll be watching the labor market very carefully for signs of weakness and strength, and tariffs for signs of what's going to happen there. And of course, there are many developments ahead. Even in the near term, developments are expected on tariffs. So I think we don't yet know with any confidence where they will settle out. We have an estimate. 자, 계속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도 확인하시죠. 자, 먼저 월요일엔 S&P 글로벌이 이번 달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예비치를 내놓습니다. 앞서 5월 PMI 확정치는 제조업이 52, 서비스업은 53.7로 모두 기준선인 50을 넘기면서 확정세가 유지된 바 있습니다. 5월 기존주택 판매도 확인하시고요. 자, 국내선 이번 달 20일까지의 수출입 집계가 나옵니다. 10일까지의 집계는 시장에 안도감을 줬죠. 자동차와 반도체가 견인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지난달 8% 넘게 줄었던 미국으로의 수출이 4% 가까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관심은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차량 로보택시에 집중될 전망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일요일, 우리 시간으로는 월요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을 시작하는데 계속 연기됐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벤트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제품이라고까지 강조했는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차, 결국 안전 문제가 최대 관건이겠죠. 무엇보다 이번엔 예정된 날짜에 공개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화요일 일정으로 넘어갑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이번 달 소비자 신뢰 지수를 발표합니다. 최근 소비 관련 소프트 데이터가 계속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 지난달 지수는 관세 유예 영향으로 5달 만에 깜짝 반등했습니다. 이 밖에 지난 4월 미국 대도시 주택 가격도 확인하시고요. 한국은행의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도 나오는데요. 5월 수치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101.8을 기록하면서 전월 대비 8포인트나 급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도 주목되는데요. 이번 회의에서는 국방비를 GDP 대비 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합의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결과에 따라 국내 방산주도 크게 움직이겠죠.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 보실까요? 지표는 미국의 지난달 신규 주택 판매 정도가 눈에 띄고요. 기업 실적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장 마감 뒤 지난 분기 성적표를 공개하는데 반도체주 흐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목요일로 넘어갑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 확정치가 나옵니다. 앞서 잠정치는 전분기 대비 연율 마이너스 0.2% 역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최종 수치 확인하시죠. 그리고 지난달 잠정주택 판매 수치도 체크하시고요.
한국은행은 기업 체감 경기를 알 수 있는 이번 달 전산업 기업 심리 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5월엔 2.8포인트 오른 90.7로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개선됐지만 100을 밑돌면서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엔 나이키 실적도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일정입니다. 큰 인플레이션 지표가 대기 중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나오는데 연준이 핵심 데이터로 활용하는 근원 PCE 수치가 중요합니다. 앞서 4월 수치 그리고 5월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관세 여파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수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 밖에 미시간대가 발표하는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와 기대 인플레이션 확정치도 나오는데요. 앞서 나온 예비치는 소비자 지수가 60.5로 개선됐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1%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변동 여부 확인하시고요.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